이번 시간은 부가세, 과세 거래라고 해서 어디다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재화의 유상 공급이 있죠.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겁니다. 결국 유상 공급은 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는 크게 재화의 공급이 있고 재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익의 공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익의 수입은 요게 행위죠. 용익은 그래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용익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익의 공급은 과세 거래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재화 또는 용익 공급일 경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재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화에 수입이 있다고 그랬죠. 해외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부터 직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통관번호, 개인 통관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 개인 통관번호를 넣어야지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일정 가격에 대해서는 관세도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이때 우리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여기에 과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되죠. 근데 면세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 중에서 우리 재화의 개념을 보면 유체물과 무체물로 돼 있어요. 결국 형체가 있냐? 이러면 상품, 제품, 형체가 있는 거죠. 형체가 없어요. 이것을 무체물이라고 합니다. 가스, 전기, 그 다음에 동력, 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산업재산권 등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무형자산에서 배웠죠. 무형자산 이것은 무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번이 보시면 크게 실지 공급, 결국 돈 받고 공급한 거에 유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안 받았어요.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공부를 보겠다. 이것을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산 증여, 표시 잔존재화, 그리고 자가 공급에는 면세전용, 비영업용 수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제약, 직매장 반출이 있다는 거. 요 네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요게 부가세 공부할 적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요 유상공급, 결국 돈을 받고 공급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재화의 실지 공급 보시면 계약상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매매 계약, 즉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등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 계약이 있어요. 가공 계약인데 주요 자재를 전부 일부 부담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넘겼을 경우 이것을 우리는 가공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야. 재화를 아예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가공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용익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라도 자재를 부담했으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계약, 우리 회계에서 배웠죠. 교환계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실지 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회계에서 배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즉 경매, 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도 이것도 재화의 실지 공급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첫 번째 담보 제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홍길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담보 제공해 갖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죠. 만약 3억을 차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게 담보 제공이죠. 그러면서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홍길동은 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나중에 채무를 불링했어요, 홍길동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은행은 이 아파트 처분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담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 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아요. 따라서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나중에 채무불이해서 이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이때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포괄적 양도하는 것, 즉 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 포괄적 양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치킨 나라에 있어갖고 여기 있는 사업체를 다 사업 양수자한테 양도를 했어요. 즉 얼마에 3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 양수자는 대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억을 지급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사업 양도자는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사업 양수자는 부가세를 환급받겠죠. 0.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납부한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 양도자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3천만 원, 매입세액 없다고 가정하고 이때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양주자는 매출세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매입세액만 3천만 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요 한 건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환급세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징수세액이 국가로 입장에서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즉 세금은 돈으로 납부하게 되죠. 근데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 법에 따라서 해당 자산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재하의 공고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및 강제 경매하는 경우 하면서 소정 법률도 있죠. 공매는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강제 경매는 민사집행법. 즉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나와서 이 물건에 대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갖고 어떻게 합니까? 경매하죠. 경매하고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이 강제 경매. 결국 강제 경매는 재하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수용 시 받는 대가, 그래서 소정 법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수용 시 받는 대가는 재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간주 공급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